인생은 세로가 아닌 가로로 비교해야 한다. 지금의 자신을 예전의 자신과 비교하고 현재를 과거와 비교하라는 것이다. 비교 대상이 자신의 과거가 되면 삶은 훨씬 풍성하고 행복해진다. 해밍웨이는 남보다 뛰어난 것은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 진정한 자랑거리는 과거의 자신보다 뛰어난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인생에는 승패가 없다. 타인과 자신을 맹목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될 말이다. 그럼에도 승패를 겨뤄야 할 대상이 있다면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출판사 다연에서 펴낸 마음의 속도를 늦춰라 라는 책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하버드 대학교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입니다. 공부하고 졸업하는 과정이 어렵기로도 유명하지만 이 대학의 졸업장은 안정적인 직장, 명예와 부를 약속하는 보증서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이 하버드 대학에 긍정 심리학을 가르치는 탈 벤 샤르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의 첫 강의 수강생은 겨우 8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학기에 무려 400명의 학생이 수강을 신청했고 세 번째 학기에는 855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후에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생의 부모와 가족, 심지어 매스컴 종사자들도 강의를 듣겠다고 몰릴 정도로 하버드대에서 인기 강의 1위를 차지하는 인기 교수가 되었고 방송을 통해 소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죽어라 공부만 하는 하버드 학생들에게 이 교수의 행복론 수업은 자신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와 어떻게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이 책은 샤르 교수의 행복학 강의를 바탕으로 장 샤오헝이 쓴 책인데요. 행복의 본질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공감을 하며 본 책인데요. 이 책 가운데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글들을 골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하루하루 나이를 먹어가고 생활이 점점 더 바빠질수록 우리는 세상의 다채로움에 점점 무뎌진다. 그러다 어느 순간 마땅히 감동해야 할 인생살이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자신과 마주한다. 실제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삶은 점차 빛을 잃어간다. 지금 아무리 분주하더라도 차분히 자문해보자. 지금 나는 행복한가?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성실이라는 이름 아래 매일 판에 박힌 똑같은 일상을 반복한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다. 과연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혹시 행복은 옆집에 있을까? 옆집 사람은 나보다 돈을 적게 버는데도 그 집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분명 나보다 직장도 별로인데 매일 저녁 근처 공원에 나가 산책을 할 만큼 여유가 있다. 나처럼 고급 승용차를 모는 것도 아닌데 소형차를 타고 다니면서 항상 콧노래를 부른다.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1961년 제작된 미국 영화 초원의 빛은 당시 각계각층의 호평을 받았다.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는 남주인공 버드와 여주인공 윌마는 서로에게 호감을 느낀다. 그러나 윌마는 엄격한 가정교육과 부모의 철저한 보호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었다. 결국 버드와 윌마는 안타깝게도 헤어져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된다. 몇 년 후 해질 무렵 두 사람은 버드의 목장에서 재회한다. 시카고의 대학을 졸업하고 돌아온 윌마가 버드에게 쓸쓸함이 가득 묻어나는 목소리로 묻는다. 행복하니? 한때 찬란했던, 그러나 지금은 평범한 농부가 된 버드는 자신의 집을 망연히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나는 한 번도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어. 인생이란 참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젊은 시절에는 인생을 알 수가 없고 인생이 무엇인지 알 때쯤 되면 더 이상 젊지 않다. 여기서 젊음이란 단순한 나이가 아닌 순수함과 열정을 말한다. 순수함을 저버리고 열정을 외면하는 일이 반복되면 우리 인생은 행복과 영영 상관없는 길로, 심지어 전혀 반대되는 길로 향하게 된다. 사실 행복은 하나의 감각이다. 행복을 위한 조건은 없으며 모든 것은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행복하기로 마음먹는다면 길가의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끼니를 해결해도 얼마든지 즐거울 수 있다. 그러나 욕심과 이해득실에 얽매여 마음의 평화를 잃으면 산의 진미를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고 천하의 절경을 보아도 피곤할 뿐이다. 만족할 줄 알면 항상 즐겁다라는 옛말처럼 지나친 욕심만 버린다면 행복을 얻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행복 기준을 가지고 있고 이 기준이 충족됐을 때 비로소 행복하다고 느낀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내가 생각하는 행복과 다를 수 있다. 이렇듯 행복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지만 그래도 행복의 조건을 정의한다면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꿈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고군분투한다. 복잡하고 냉정하게 돌아가는 사회 시스템에서 매일 최선을 다해 일하고 더 좋은 지위와 더 많은 소득을 위해 오랜 친구와의 술자리도 외면한 채 죽어라 야근을 한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자. 이것이 과연 당신이 원하던 인생인가? 내면의 진실한 목소리는 지금 당신에게 뭐라 말하고 있는가? 나는 행복한가? 놀랍게도 우리는 이 중요한 문제를 일부러 외면할 때가 많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자신의 행복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무슨 일이 있느냐며 걱정한다. 사실 삶의 질은 관심사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면 자기 개발에는 자연히 소홀해진다. 반대로 정신적인 수준을 높이는 데만 관심을 쏟으면 생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모든 면에서 두루 균형 잡힌 삶을 원한다면 때때로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한다. 가끔은 스스로에게 나는 행복한가 하고 자문해 보자.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이상하게 볼지라도 나 자신의 행복에 대해 고민하기를 멈추지 말라. 샤르는 강조했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 기쁨과 의미를 가져다 줄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온 힘을 다해 그것을 추구한다. 또한 자신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살면서 아주 작은 행복까지 놓치지 않고 누린다. 이렇듯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며 좋아하는 일을 하고 욕심 없는 담백한 시선으로 주위의 모든 것을 바라본다면 누구나 행복을 움켜잡을 수 있다. 행복과 돈의 상관관계.
샤르는 말한다. 돈과 행복은 둘 다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절대 서로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다. 돈과 행복은 질 높은 삶의 필수 요건이다. 물론 행복감이 물질적 수준과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 먹고 살기에 급급한 사람은 행복지수도 낮다. 그러나 생계 걱정 없는 부유한 이들이 꼭 행복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실제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계층은 대개 중산층의 봉급 생활자다. 이들은 당장 먹고 살 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사업 스트레스에 시달리지도 않는다. 그저 자기 가정을 지키고 맡은 일을 하면서 가끔 친구들과 술 한잔 나눈다. 혹은 여가 시간을 이용해 독서나 서예 같은 취미 활동을 즐긴다. 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미국의 대학생 1,500명을 대상으로 전공 선택의 이유를 조사한 결과 무려 1,225명이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적성에 맞아서 혹은 흥미에 따라서 전공을 정한 학생은 고작 245명에 그쳤다. 그런데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으냐는 질문에 후자는 자신 있게 자기 의견을 피력한 반면 전자는 대부분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삶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삶의 조건 또한 좋아진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자신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물질은 풍족해졌지만 행복감은 오히려 줄었다고 느끼는 이가 많다. 몇 해 전 40여 개국에서 국가당 1,000명을 대상으로 재산과 생활 만족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대규모 연구가 진행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교적 빈곤한 국가의 경우 재산 증가가 생활 만족도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민 총 생산이 8,000달러를 넘어서면 그 후로는 재산이 증가해도 생활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지 않았다. 다시 말해 생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힘들 정도로 가난할 때는 돈이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지만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수입이 아무리 늘어도 그로 말미암아 행복감이 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돈에 대한 인식이 돈 자체보다 행복감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즉, 돈을 중요시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수입에 불만을 느끼고 현재의 삶을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행복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이가 돈이 있어야만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 정말 그럴까? 오로지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과연 행복이나 기쁨이 있을까? 이에 대해 샤르는 말한다.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가 아니다. 물질을 행복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놓은 그들의 결정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 것이다. 연봉이 50만 위안에 달하는 A씨. 그에게 가장 큰 낙은 직접 장을 봐서 맛있는 요리를 해먹는 것이다. 자기 손으로 만든 맛난 요리를 먹으며 맥주 한 잔 마시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다는 게 그의 지론일 정도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가 이런 호사를 누리는 날은 1년에 2-3번 뿐이다. 평소에는 끼니를 챙길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바쁘기 때문이다. 연봉 100만 위안의 CEO B씨. 그는 해외로 휴가를 가도 매번 노트북을 챙겨가서 직원들과 수시로 통화하며 업무를 본다. 시차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 시간에 맞추려면
새벽같이 일어나 국제전화를 걸어야 하고 때로는 밤을 꼬박 새울 때도 있지만 어쩔 수 없다. 회사에는 늘 긴급한 일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한 덕분에 돈은 많이 벌었지만 스트레스도 덩달아 늘어났다. 꿈에서도 일하는 마당에 느긋하게 일광욕을 즐길 여유가 어디 있겠는가. 과거에 연봉 50에서 60만 위안을 받았던 C양은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면 울컥 눈물이 난다. 곧 40을 바라보는 그녀는 아직도 독신이다. 게다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탓인지 최근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화병 증세도 있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날도 많다. 돈을 꽤 많이 벌었는데도 어째서 행복하지 않을까? 그녀는 하늘이 원망스럽다. 이런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많은 사람이 돈이 곧 행복이라는 착각에 빠져 무조건 돈만 보고 달려간다. 외제차를 모는 사람은 국산차를 모는 사람보다 행복할 거라는 선입견에 푹 빠져서 말이다. 하지만 막상 애써서 돈을 벌고 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행복이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허탈해하기 일수다. 과거 말단 직원이었을 때는 퇴근 후에 마시는 맥주 한 잔에서도 행복을 느꼈지만 임원이 된 지금은 고급 술집에서 비싼 양주를 마셔도 그때의 행복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것이 부족했던 옛날이 더 행복했던 것 같다. 대체 왜일까?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행복은 전적으로 개인의 마음에 달려 있다. 돈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다. 마음이 부유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 돈은 식량과 주거지를 얻는 목표의 실현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재미있는 점은 우리가 종종 목표와 수단을 혼동하고 돈을 얻기 위해 행복을 희생한다는 것이다. 돈은 인생의 행복을 가늠하는 척도가 아니다. 돈이 많다는 것은 부유하다는 뜻일 뿐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느리게, 더 느리게. 알프스 산 중턱에는 시원하게 뚫린 넓은 도로가 있다. 도로 양옆은 꽃과 나무로 가득하고 온갖 나비가 춤을 추는 등 멋진 풍경을 자랑한다. 그런데 이 도로에 천천히 가면서 즐겨보세요 라고 적힌 표지판이 있다.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없이 지나가 버리면 이런 표지판이 다 등장했을까? 아마 목적지에 한시라도 빨리 도착해야겠다는 일념으로 내달리느라 숨 막히도록 아름다운 절경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것 아닐까? 과거에는 우리도 이웃과 소소한 집안일로부터 나라의 대소사까지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는 시간적, 감정적 여유가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떠한가? 바쁘고 또 바쁘며 미치도록 바쁘다. 오죽하면 잘 지내십니까? 라는 인사보다 많이 바쁘시죠? 라는 말을 더 많이 할까? 묻는 사람도 대답하는 사람도 바쁘다는 것을 이미 기정사실로 하고 있는 셈이다. 예전에는 손님을 배웅할 때 보통 천천히 살펴가십시오 라고 인사했다. 그런 뒤 손님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대문 앞에 서서 눈으로 배웅을 했다. 하지만 경제가 극도로 발달한 요즘 특히 도시에서는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비록 손님이 돌아갈 때 천천히 살펴가십시오 라고 인사하지만 손님도 차를 타고
쌩하니 사라져버리고 주인 역시 손님이 채 떠나기도 전에 집으로 들어와 버린다. 뒷모습을 지켜봐줄 마음의 여유도 시간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 어쩌면 우리는 많은 것을 잃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 신부가 천천히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바쁜 걸음으로 그의 곁을 빠르게 지나쳐갔다. 호기심이 생긴 신부는 그를 불러 세웠다. 이복의 젊은이,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는가? 젊은이는 화가 난 얼굴로 말을 내뱉었다. 난 아주 바빠요. 삶을 따라잡아야 한단 말입니다. 아니, 삶이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어찌한단 말인가? 자네는 무조건 앞으로 달려갈 줄만 알지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볼 줄은 모르는구만. 잠시 걸음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게나. 삶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어쩌면 지금 삶은 저 뒤에서 힘들게 자네를 쫓아오고 있을지도 모르네. 자네가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삶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멀어지고 있다는 말일세. 인생은 편도 여행이다. 누군가는 비행기나 로켓을 타고 앞만 보고 달려간다. 기나긴 여행의 과정을 순간으로 압축해버리는 것이다. 잠시 쉬지도 멈추지도 않고 달려간 여행의 끝에는 잠깐의 쾌감만 남는다. 어떤 사람은 마차를 타고 천천히, 심지어 두 발로 걸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넌다. 그 여정에서 꽃과 새를 보고 나무와 곤충을 관찰하며 때로는 걸음을 멈추고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에 귀 기울이기도 한다. 이들이야말로 인생을 있는 그 자체로 즐길 줄 아는 것이다. 인생의 맛은 다양하다. 그래서 허겁지겁 삼키는 것보다는 천천히 씹고 음미해야 진정한 맛도 즐거움도 느낄 수 있다.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너무 바빠서 도저히 쉴 여유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의도적으로 쉴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생활의 긴장과 이완이 반복되면서 더 멀리, 더 높이 나갈 힘을 얻을 수 있다. 가끔은 바쁜 걸음을 멈추고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바라보자. 봄에 피는 꽃과 가을에 지는 달, 뜨거운 여름을 식히는 시원한 바람과 겨울을 감싸는 눈을 음미해보자. 풀이 자라는 모습을 봐도 좋고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을 봐도 좋다. 이 모든 것은 인생이 우리에게 베푸는 최고의 축복이다. 놓치기에 너무 아깝지 않은가? 우리는 스스로 생활의 리듬을 적당히 늦추고 휴식 속에서 인생의 참 정취를 찾아낼 줄 알아야 한다. 생각하기에 따라 인생은 길고 또 살만하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천천히 걸으면서 앞만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 자신이 걸어온 길과 주변, 먼 곳의 풍경을 바라보는 여유를 가져보면 어떨까? 앞서 말했듯이 인생은 여행이지 단거리 경주가 아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주변의 풍경을 즐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이다. 속도를 늦추고 느리게 걸으면서 주변을 돌아보자. 예전에는 무심코 지났던 아름다움을 발견할 것이다.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오직 성공할 때만 기쁨을 느낀다는 점이다. 그들은 과정의 중요성을 알지 못한다. 행복은 산 정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다. 인생은
길다. 그러니 천천히 걸어도 괜찮다. 천천히 걸으면서 인생의 풍경을 마음껏 즐기자. 실패를 두려워하면 실패한다. 흔히 자신감은 단련된 외면에서 비롯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면의 충실함이 훨씬 더 중요하다. 겉으로는 대단한 스펙에 화려한 경력을 갖추고 있어도 속으로는 자기 비하감과 위축감에 시달리고 있다면 결국 실패하고 만다. 또한 시종일관 소극적이고 비관적인 태도로 인생과 세상을 대한다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다. 일을 시도하기도 전에 잘 안 될 거야. 나는 할 수 없어. 등의 부정적 생각에 발목을 잡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경우가 반복되면 결국 나는 실패할 것이라는 그릇된 고정관념에 빠지게 된다는 점이다.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이다. 데일 카네기는 성공하고 싶다면 긍정적 자기암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다. 항상 성공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만큼 성공할 기회를 많이 얻는다. 그러나 계속 실패를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 실패할 확률도 높아진다. 세계적인 외줄타기 고개사 칼 왈렌다는 평소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는 줄을 타고 있을 때만이 진정한 인생이다. 그 외는 모두 기다림일 뿐이다. 왈렌다는 그만큼 외줄타기에 자신이 있었고 또 자신감을 바탕으로 위험한 고개를 매번 성공적으로 해냈다. 그러나 1978년 이 외줄타기 명인은 푸에르토리코에서 고개를 선보이다가 75m 상공에서 추락해 세상을 떠났다. 이후에 그의 부인은 한 인터뷰에서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다. 나는 처음부터 남편이 이 공연에서 사고를 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석 달 전부터 그이가 이번에는 어쩌면 떨어질지도 몰라 라는 말을 자주 했거든요. 또 만약 떨어지면 어쩌지? 라는 질문을 자주 했고요. 어쩌면 그가 목숨을 잃은 것은 자신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물론 살다 보면 나쁜 예감이 들 때도 있다. 그럴 때는 실패하거나 나쁜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최대한 떨쳐내고 자신에게 긍정적인 사고를 불어넣어야 한다.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다. 예감은 예감일 뿐이지만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진짜 현실이 될 수도 있다. 때로는 하지 못해서 자신감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을 잃었기에 하지 못하게 된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큰 힘을 갖고 있다. 그래서 긍정적 자기암시가 중요하다. 긍정적 암시는 긍정적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 예를 들어 막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운 사람이 있다고 하자. 자전거를 타고 길을 가다가 맞은편에서 사람이 올 때 제발 부딪히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10중8구 부딪히게 마련이다. 반면 나는 잘 피해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대개 잘 피해간다. 긍정적 생각이 몸과 마음에 자신감을 불어넣기 때문이다. 시험을 망치면 안 돼를 나는 시험을 잘 볼 거야로, 병에 걸리면 안 돼를 나는 건강할 거야로, 내가 가장 잘하고 1등이 되어야 해를 나는 나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가장 좋은 성적을 낼 거야로 바꿔보자. 생각을 바꾸는 순간 놀라운 성과를 얻게 될 것이다.
독일에서는 1900년대 이전부터 작은 보트 한 척에 의지해서 대서양을 횡단하는 모험이 유행했는데 수많은 사람이 도전했다. 그러나 도전자 대부분이 실패하고 바다 한가운데서 목숨을 잃었다. 한스 린데만이 성공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정신과 의사이자 모험가인 린데만은 작은 보트를 타고 성공적으로 대서양을 횡단했다. 그가 이 모험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정신력이었다고 한다. 망망대해에서 홀로 파도와 싸울 때 체력이 떨어지거나 풍랑을 만나는 것은 그다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스스로 만들어낸 공포와 절망이 더 두려웠지요. 노젓는 것을 조금만 멈춰도 그 두려움이 나를 집어삼킬 것 같았습니다. 린데만은 노를 저으며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스스로를 응원하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북돋았다. 속으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살아서 돌아간다고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렇게 두려움을 이겨냈고 실제로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믿음은 무적이다. 스스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정신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 생각이 행동과 결과를 만들어낸다. 실패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성공할 확률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실패할 확률을 낮추는 것이다. 어떤 일이든 착수하기 전에 반드시 나는 실패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소극적이고 불길한 예감이 현실화되기 십상이다. 자신을 실패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흉은 일 자체가 아니라 마음에 품은 두려움이다. 무탈한 하루에 감사하라.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건강이 그렇고 아무 일 없이 조용히 지나가는 하루가 그렇다. 그런데 사람은 어리석게도 행복보다는 불행에, 평안함보다는 불안함에 더 민감하다. 그래서 불행이 닥치고 생활이 불안함에 휩싸이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며 운명을 원망하지만 정작 평안하고 행복할 때에는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그러다 이 당연한 평안함과 행복이 깨지면 그제야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이었는지를 깨닫는다. 평안함은 축복이다. 물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다들 머리로만 알 뿐 가슴으로 절감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조용하고 평안한 나날이 지속될 때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고 누리는 사람은 손에 꼽을 만큼 적다. 오히려 사는 것이 재미가 없다고 혹은 감동거리나 낭만적인 일이 없다고 불평한다. 아무 일 없이 평범하고 안녕한 하루야말로 최고의 축복이요 진정한 행복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는 걸까? 소피아는 오랫동안 자신이 행복하다는 자각 없이 살았다. 하루하루가 늘 비슷했고 감정적으로 격앙되거나 드라마틱한 사건이 벌어지는 일도 거의 없었다. 평소 그녀의 표현대로 물 흐르듯 조용히 흘러가는 생활이었다. 그렇게 아무 일도 없는 나날이 이어지다 보니 언젠가부터 바람잘 날 없는 친구들의 삶이 부러워졌다. 심지어 뭔가 일이 벌어져야만 인생에 의미가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소피아는 친한 친구의 사고 소식을 듣고
헐레벌떡 병원으로 달려갔다. 친구는 다행히 목숨에 지장은 없었지만 꼬박 2달을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할 만큼의 중상이었다. 창백한 얼굴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며 힘들어하는 친구를 보고 있자니 소피아는 마음이 너무 아프면서 한편으로는 만감이 교차했다. 병원을 나서는 길, 소피아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다. 문득 자신은 매우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한 군데 아픈 곳 없이 걷고 뛰고 가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가. 소피아는 무탈한 나날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깨달았다. 대개의 경우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행복을 발견하지 못해서 불행하다. 행복은 바로 우리 생활 속에 있다. 인파와 차량이 붐비는 도시에 살면서 아무런 사고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도, 매일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담소를 나누며 따뜻한 차를 나눠 마시는 것도, 음악을 듣고 책을 읽으며 여유 있게 주말을 보내는 것도 모두 행복이다. 매일 신선하고 자극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그저 평화롭고 평범하게 세월이 흐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인 것이다. 욕심을 조금만 덜어내고 자신의 주변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누구나 평안함의 가치와 거기서 비롯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아무리 대비하고 준비해도 재난은 부지불식간에 덮쳐온다. 그것은 예측할 수도 막을 수도 없다. 사람은 이처럼 재난이 삶을 뒤흔들고 난 뒤에야 비로소 평화로움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재난은 또한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에게 지금의 평안과 건강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건강을 잃고 병원에 누워 있을 때나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고단한 하루를 보낼 때 사람들이 가장 원하고 그리워하는 것은 바로 평범한 일상이다.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음에도 평범한 하루의 가치를 깨닫고 누린다면 그처럼 축복된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오늘 하루가 평범하게 지나갔다면 지루하다고 불평하는 대신 무사히 하루를 보냈음에 감사하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다. 철학자 루소는 말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진정한 미덕이 없는 것과 같다. 감사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며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현재의 평범하고 평안한 생활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매일을 웃으며 보낼 수 있다. 평안은 행복과 건강, 기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베풀면 더 많이 얻는다. 샤르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며 행복은 다른 모든 목표의 최종 목표다 라는 명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그의 말대로 행복을 목표로 삼고 있어도 정작 행동하지 않는다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진심으로 행복해지고 싶다면 실제로 행동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행복의 전당으로 이끌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정한 행복을 얻고 인생의 매 순간을 빛나게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카네기는 매우 좋은 답안을 내놓았다. 행복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다른 사람의 감사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이다. 즉, 베푸는 것 자체에서 기쁨을 얻을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 그의 말대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에서 우리는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어느 비 내리는 오후, 한 노부인이 갑작스러운 비를 피하기 위해 뛰듯이 필라델피아 백화점으로 들어갔다. 점원들은 그녀의 소박한 옷차림을 보고 곧 그녀를 외면했다. 하지만 필립이라는 이름의 젊은 점원은 달랐다. 그는 노부인에게 다가가 친절하게 물었다. 부인, 제가 도와드릴 것이 있을까요? 노부인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비가 그치면 곧 갈 거예요. 노부인은 작은 액세서리라도 살 것이 없나 상점 안을 둘러보았다. 그저 비만 피하고 가기에는 마음이 조금 불편했던 것이다. 노부인이 서성이자 필립은 다시 다가가 말했다. 부인, 여기 입구 쪽에 의자를 놔드릴 테니 사양하지 말고 앉아 쉬세요. 노부인은 매우 고마워하며 점원의 말을 따랐다. 2시간 후 비가 그치자 노부인은 필립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하고 명함 한 장을 달라고 했다. 그런 뒤 총총걸음으로 상점을 나섰다. 몇 달 뒤 필라델피아 백화점의 사장인 제임스는 스코틀랜드에서 날아온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커다란 저택에 비치할 가구와 장식품을 사고 싶다는 편지였다. 단 주문은 반드시 필립이 와서 받아가야 한다는 단서가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후에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몇 개의 대기업에 필요한 사무용품을 구매하는 일도 필립이 전부 맡아주길 바란다는 당부가 적혀 있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그때의 그 노부인이었다. 평범해 보였던 노부인이 사실은 강철왕 카네기의 어머니였던 것이다. 그녀의 주문 덕분에 필립은 엄청난 실적을 올릴 수 있었고 곧 높은 자리까지 승진했다. 잠시 친절을 베푼 덕에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베풀기 전에 자신이 무엇을 보답받을 수 있을지를 먼저 계산한다. 그러나 무엇 하나 내놓지 않고 얻을 것부터 생각하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돌려받을 것을 계산하지 않고 진심을 다해 기꺼이 베풀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베푼 것보다 더욱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제퍼슨은 다큐멘터리 감독이다. 그는 촬영 소재를 찾아 미국의 여러 도시를 여행하다가 시애틀에 이르렀을 때 마침내 흥미로운 대상을 찾았다. 랜디라는 이름의 노숙자였다. 특이하게도 그는 구걸할 때도 늘 웃는 얼굴이었다. 랜디의 일상이 궁금해진 제퍼슨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눈 후 마침내 촬영 허락을 받았다. 랜디가 평소처럼 구걸하는 동안 제퍼슨은 근처에 몸을 숨기고 몰래 촬영을 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 되던 날, 6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수줍게 다가오더니 랜디의 옷자락을 끌어당겼다. 그리고 방긋 웃으며 랜디에게 무언가를 내밀었다. 그것을 받아든 랜디의 얼굴에 순식간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곧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아이의 손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자 아이는 신이 나서 곱게 따은 양갈래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멀리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던 부모에게 달려갔다. 그 모습은 제퍼슨의 궁금증을 자극했다. 대체 랜디와 아이는 무엇을 주고받은 것일까? 당장에라도 뛰어나가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는 꾹 참고 계속 촬영했다. 그날 하루의 촬영을 마친 후 제퍼슨은 대체 아이와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랜디가 웃으며 대답했다.
간단합니다. 아이는 제게 동전 한 잎을 주었고 나는 아이에게 동전 두 잎을 주었지요. 제퍼슨이 도저히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자 랜디는 어깨를 으쓱이며 설명했다. 저는 아이에게 만약 자신의 것을 베풀면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렇다. 베풀면 더 많이 얻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단순한 이치를 알지 못하고 베풀기보다는 먼저 얻기를 바란다. 그래서 불행해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언가를 얻을 기회를 붙잡는데 힘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나 헛된 망상을 갖지 않고 차근차근 꿈을 이뤄나가는 사람은 어리석게도 항상 베풀 기회를 잡는다. 베푸는 것은 쉽지 않으며 보답을 바라지도 않고 베푸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행복한 인생을 보장받은 셈이다. 시인 타고르는 아름다운 시로서 베품의 가치를 표현했다. 땅 아래 묻힌 뿌리는 가지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나 그에 대해 아무런 보답도 바라지 않는다. 바라는 바 없이 베푸는 사람은 더 큰 것을 돌려받지만 욕심을 부리며 억지로 얻으려는 사람은 결국 빈손으로 남게 된다. 왜냐하면 신은 욕심 많은 자를 돕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답을 바라지 않는 베풀문 인생의 가장 큰 지혜다. 본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란의 유명한 시인 사디는 어린 시절에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신을 사신을 돈이 없어 맨발로 예배당에 가면서 사디는 자신의 처지보다 불행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다 예배당 안에 들어선 순간 다리가 없는 사람을 보자 사디는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그 후로 더 이상 가난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행복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조금만 미소를 지으면 곧 발견되는 게 행복이지만 행복을 찾으려 노력하지 않으면 쉽게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